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경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아주굿닥터에서는 특정 음식, 식품에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오는 소아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소아식품 알레르기란 무엇인가요? 네,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해 반응 중에서 면역 기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발생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딱 그 질환 대 질환으로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중에 비염, 천식, 식품 알레르기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아이도 알레르기 질환을 가질 그런 경향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같은 집에서도 이제 환경적으로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에는 IgE라는 항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품 알레르기도 있고 IgE 비매개형 식품 알레르기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gE 매개형과 IgE 비매개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보통 IgE 매개형 식품 알레르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더 흔한 식품 알레르기인데요. IgE 매개형 식품 알레르기는 보통 음식에 노출되고 나서 거의 즉시 또는 아무리 길어도 한 2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두드러기,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IgE 비매개형 식품 알레르기는 원인에 노출된 뒤에 수시간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피부 증상 없이 이제 구토, 복통 이런 위장관 증상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소아식품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식품 알레르기는 이제 연령별로 원인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소아, 청소년 연령대의 주요 식품 알레르기 원인을 꼽자면 우유, 계란, 밀, 대두, 땅콩, 호두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2세 미만의 영아에서는 우유와 계란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만 2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어린이에서는 호두 알레르기가 거의 1등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 2세부터 한 초등학생 연령대까지는 호두와 계란 알레르기가 상당히 많고, 청소년 연령대에서는 해산물, 밀, 메밀 알레르기가 많고, 이 나이대에서는 우유나 계란 알레르기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아식품 알레르기의 증상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 증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70에서 80% 정도의 환자에서는 두드러기만 나타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20에서 25% 정도에서는 두드러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신 증상, 예를 들어서 호흡곤란이 있다든지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구토나 복통이 있다든지 이런 다른 전신 증상도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아식품 알레르기의 진단 방법이 궁금해요. 네, 소아식품 알레르기의 사실 진단에서 그 어떤 검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자의 병력, 즉 증상입니다. 이제 일관된 식품에 대해서 항상 증상이 발생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되겠고, 또 먹고 나서 거의 즉시 나타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거의 괜찮은데 가끔만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 경우는 사실 식품 알레르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동일한 음식에 대해서 급성으로 나타나는 일관된 증상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 병력이 강력히 의심되거나 식품 알레르기 의심 증상이 있었을 때 병원에 오시면 보통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사 등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실 피부 반응 검사가 잘 협조가 되지 않을 때도 많고 약을 이미 먹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혈액 검사를 조금 더 자주 시행을 하는 편인데요. 검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검사는 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항목의 개수는 굉장히 많지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할지는 이제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력과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검사 결과가 좀 애매하게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의사가 있는 옆에서 그 음식을 직접 조금씩 먹어보는 식품 경구 유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식품은 아이들이 섭취하기가 힘들잖아요. 성장기 아이들이니까 대체 식품으로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데 대체 식품이 따로 있나요?
있다는 대표적인 음식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우유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 필수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만 2세 전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서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은 가수분해 분유나 아미노산 분유는 우유 단백질을 잘게 쪼개놓은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안전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고 2세 이상의 아이들에게서는 이제 분유를 섭취할 수는 없는 연령대라서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 이런 것들을 대체로 먹을 수 있겠고 계란을 먹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빵, 과자 이런 것들에 좀 제한이 있게 되는데 계란을 들어가지 않게 베이킹을 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있고 계란찜 대신에 뭐 연두부를 섭취한다든지 어묵볶음 대신에 뭐 멸치볶음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하면 영양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식품 알레르기에서는 교차 반응에 주의하라는데 맞나요? 교차 반응은 이제 구조적으로 비슷한 단백질에 의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차 반응률이 특히 높은 식품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의 젖, 즉 우유와 염소의 젖 사이의 교차 반응률은 92%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 분유를 먹고 두드러기 났을 때 우리가 산양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먹이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겠고요. 새우, 게, 랍스터 이런 갑각류 사이에서의 교차 반응률도 75%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교차 반응률이 특히 높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식품군은 함께 제한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고 다만 이제 뭐 완두콩, 검은콩, 대두 이런 콩 사이에서의 교차 반응률은 5% 정도로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콩에 알레르기가 있을 때 모든 콩을 다 같이 제한하는 것은 이제 영양적으로 그렇게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꽃가루와 음식 사이에서도 교차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확실히 있다면 여러 가지 과일이나 야채를 먹을 때 입이 따갑거나 가려운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겠고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보다는 교차 반응이 이제 드물지만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확실히 있다 할 때 갑각류를 먹을 때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런 식품의 형태나 조리법에 따라서 알레르기 증상이 다른가요? 네, 요즘 이제 좀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계란과 우유는 가열을 할 때 그 알레르기 항원성이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계란 요리 자체, 계란말이 이런 거를 먹을 때는 증상이 확실히 있지만 계란이 들어간 빵이나 과자 이런 걸 먹을 때는 괜찮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식품 조리 방법이나 형태에 따른 알레르기 항원성은 사람마다 굉장히 좀 그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빵이라 하더라도 그 빵에 계란이나 우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몇 도의 온도에서 몇 분간 구웠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모두 다르고 그리고 당일 컨디션이 어땠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임의로 자기가 그냥 먹어보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고 의사와 상의를 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열할 때 이제 항원성이 떨어지는 것은 계란과 우유는 확실하지만 모든 다른 음식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임의로 추측을 해서 시도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화식품 알레르기에서 그 외에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마트에서 파는 그런 식품들의 원재료가 쭉 표기되면서 밑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따로 표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식을 살 때 그것이 표기되어 있는 제품이라면은 뒷면에 있는 그 재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의 대상이 아닌 식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과류 중에서는 아몬드는 그 유발식품 표시제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몬드나 헤이즐넛 이런 것들은 이제 원재료 전체 리스트를 꼼꼼히 읽어봐야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식당이나 어떤 뭐 디저트샵 이런 데서는 사실 표시의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반드시 이제 거기 직원에게 주방장에게 물어봐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르면서 이제 그냥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경우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확실하지 않다면 두 번, 세 번 좀 재차 확실히 좀 확인을 해서 우발적인 그런 노출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고 거기에 당연히 우유는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누구나 추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계란도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 알레르기 없고 계란 알레르기만 있다면 이제 종류를 잘 보고 골라야 될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좀 꼼꼼히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소화식품 알레르기를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식품 알레르기는 일단 확실한 진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먹고 조금 가려운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추측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식품을 제한하다 보면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고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를 해서 반드시 확실한 진단을 받은 음식에 대해서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철저한 회피가 좀 더 강조가 됐습니다. 요즘은 괜찮은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근데 그 괜찮은 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반드시 상의를 해서 항상 괜찮은 한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조금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진단을 받고 이제 영영 먹지 않고 지내는 것보다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재검사를 해보고 그 중에 일부 식품이라도 좋아지는 것들은 이제 하나씩 먹을 수 있으면 아이의 그런 시기에 도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